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녹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잘 알고 드셔야 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잘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녹두에 약간 거친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데요. 녹두에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녹두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에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줘 장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억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 몸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성분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 때문에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과 함께 드신다면 몸이 찬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녹두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식품인 사실은 알고 계시잖아요. 마늘에는 S알리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성장을 막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하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통해 체지방을 제거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능까지 있는 놀라운 식품이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늘 녹두밥을 지어 먹으면 되는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하시면 녹두 껍질의 거친 식감을 완화시켜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녹두 빈대떡이 있는데요.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은 영양학적으로도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트립토판이나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돼지고기가 이런 아미노산의 훌륭한 공급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진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 회복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은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철분도 풍부해 나이가 들며 부족해지는 철분 보충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많아 동맥경화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의 예방, 아연,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두는 또한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인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고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때 팥과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들이 매우 높아집니다.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9.5% 감소하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팥은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4배 이상의 많은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며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팥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사용되는데 팥의 풍부한 칼륨은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몸에 축적이 잘 되어 살이 찌는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쉽게 붓고 살이 찌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한 실험에서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인데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의 열을 낮춰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염증 완화를 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찬 효능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평소 몸이 찬 분들이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위나 장이 차가워지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복통이나 변비, 설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마늘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녹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해주며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물질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거나 배출을 도와서 독성 완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많이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의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따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에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간혹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녹두를 필요 이상 많이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에 칼륨이 쌓여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 약화나 부정맥, 심장 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먹을 거에 대해서 가진 고민을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사님을 같이 이렇게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케일과 관련된 요리가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애식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케일이. 케일이 제가 듣기로는 슈퍼푸드라고 불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케일은 영양소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게 이 녹즙으로만 먹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케일을 볶거나 데치거나 하는 요리로도 사실 너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잎채소이고 탄탄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사실 요리를 해놓으면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눈에 볼 때 비타민 A, C, K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는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영양소도 가득 가지고 있죠. 식이섬유소도 엄청 많고요. 뼈나 피부에도 좋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비타민 C, K 이런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K는 또 칼슘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피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죠. 지금 눈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떤 성분 때문인지 좀 말씀을 더 깊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 건강에 좋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대로 생각하시는 게 루테인, 지아잔틴 이렇게 두 개를 생각하시는데 케일은 그 두 가지가 다 함량이 높아요. 황반 변성, 노안 이런 게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케일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양배추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었거든요. 케일과 양배추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많아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배추는 이제 C, K가 많고요. 그래서 양배추와 케일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맨날 생 케일, 생 양배추를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에 적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약간의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됐을 때 더 맛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팔던 도시락 메뉴에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갔는데 어떻게 아셨지? 왜냐면 박사님 레시피에 이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최고의 당뇨밥상에 보면 케일 쌈밥이랑 양배추 쌈밥이 같이 나오죠. 오, 기억력 좋으시다.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추상적인 표현인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피가 깨끗하다라는 것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우리가 좀 더 역으로 유추해보면 염증을 줄여주거나 나의 어떤 산화작용을 줄여주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케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잎채소죠. 케일로 다이어트로 드시는 분도 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식이섬유 함량이 높으니까 일단 케일은 되게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케일만 먹는 사람 같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게 뭔가요? 케일 쌈밥. 우리 케일 쌈밥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지난번에. 얘 케일 쌈밥인데 이거 밥은 20g 들었거든요. 근데 이 케일 쌈밥을 제 생각에 앉은 자리에서 10개 하면 우리가 밥 200g이잖아요. 근데 10개를 한 번에 드시기가 쉽지 않을걸요? 케일 자체가 그만큼 포만감이 있어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예쁘죠? 뭐 발라놓은 것처럼. 끓는 물에 10초 데쳐가지고 밥을 만 것으로 써. 이런 채소들이 이렇게 한번 데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릴 수가 있는지. 모든 채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케일 자체는 굉장히 윤기가 나는 약간 미끄러질 것 같은 윤기를 가지고 있는 채소인데 그게 끓는 물에 데치고 나면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쌈밥을 하기에도 안정감 있는 조직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유용한 재료죠. 제가 요즘 흠뻑 빠져있는 재료예요. 디톡스, 해독에도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이제 디톡스 해독도 아까 뭐 피를 맑게 한다? 그런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디톡스 한다라는 것은 독소를 제거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 해독이라는 것도 사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항산화 영양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케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들이 뭐 디톡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케일 먹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녹색 채소류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제 잎채소류들은 대부분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칼륨 함량이 높은 잎채소는 잘게 잘라서 찬 물에 2시간 정도 담그어 놓고 칼륨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 물을 담그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만큼의 칼륨이 용해되어서 나가게 되고 그걸 뜨거운 물에 데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칼륨이 나가게 되니까 칼륨을 낮추는 전처리를 해서 드시게끔 이제 권고를 하죠. 근데 많은 잎채소가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별로인 인데 케일은 그에 반해 조직감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식감이 덜 흐물거려요. 먹는 재미가 좀 더 있죠. 다른 잎채소 비해서는 흐물거리는 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채널 한번 찾아가 봐도 되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럼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또 케일을 뭐 데쳐가지고 밥만 넣어서 말면 되는데 동글동글 많은 거를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요. 놀러 오세요. 케일 쌈밥이랑 어울릴 만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지금 제가 쌈장 갖고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쌈장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또 쌈장을 잘못 먹으면 너무 짜게 많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염 쌈장이랑 같이 먹는 법도 아까 말씀해 주신 레시피 영상에 소개를 드렸고 저염 쌈장이 있으면 너무 좋고 케일 쌈밥 자체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메뉴는 아니에요. 달걀찜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고 케일이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요리랑 잘 어울리고요. 또 두부부침 같은 거랑도 잘 어울리죠. 박사님이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도시락에서 함박스테이크 같은 것도 좀 같이 잘 어울리나요? 함박스테이크 자체가 단백질이 많은 반찬이고 포만감도 줄 수 있기도 하면서 레시피에 따라서는 채소를 감춰놓고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니까요. 좋은 조합이죠. 케일 쌈밥이랑 좋아요. 케일 쌈밥을 말씀해 주셨는데 케일 쌈밥 말고도 좀 많은 레시피가 있을 것 같아요. 책 중에 케일이랑 병아리콩을 볶은 반찬
있는데 제가 그거 꼭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케일과 병아리콩을 같이 잘 볶아낸 건데 초록 잎채소를 볶으면 숨이 확 죽어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케일을 볶으면 그렇게까지 숨이 많이 죽지 않아요. 병아리콩이랑 같이 볶아낸 그 이유가 또 별미죠. 케일을 좀 건강하고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일을 생으로 녹즙기에다가 즙을 짜서 먹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케일을 가장 덜 맛있게 즐기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케일을 데치거나 볶거나 뭐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실 수 있으니까 저희 책에 있는 레시피들도 참고하시고 또 예스그레이스 채널로도 놀러 오셔서 많은 레시피들도 참고하셔서 맛있게 케일도 즐기시면 좋겠어요.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댓글로 그럼요. 달아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또 저희가 쇼츠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궁금하셨던 것, 특히 먹을 거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보죠. 사과는 근데 사계절 내내 제철인 것 같아요. 예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저온 보관하면서 사과를 계속 유통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사과를 만날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의사가 진짜 싫어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예전 그 서양 속담 중에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는 파랗게 질려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과가 제철을 맞아서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픈 사람이 줄어든다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사과 자체가 아주 건강한 과일로 많은 문화권에서 인지가 되고 있는데 뭐 사과 하나로 만병통치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현대인이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몸에 안 좋은 거 대신 사과를 먹겠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 선택이죠. 박사님 책 중에서 저속노화 식단에도 사과가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양학자들이 건강한 식단 많이 추천하는데 사과를 많이 포함시키는 편인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이기도 하면서 사과는 모든 과일이 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껍질을 깨끗하게 씻는다면 껍질째 먹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과일이기도 하고 껍질 자체가 굉장히 좋은 영양소도 많아서 깎아먹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세척해가지고 드시라라는 것을 권해드릴 만큼 사과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에 해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레시피북에서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사과 영양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많이 알고 싶어요. 식이섬유가 제일 대장되는 영양소인데 특히 껍질까지 먹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펙틴이라고 부르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과에 있는 펙틴은 사실 내 장내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통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화장실 편안하게 잘 간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가 사과는 정말 크죠. 그래서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사실 아침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도 화장실 가기 힘들 때 그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숟가락으로 긁어가지고 엄마가 애기한테 주기도 하고 할 만큼 사과는 식이섬유가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죠. 사과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장내 미생물 환경,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장 건강의 지표 자체가 단순히 장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와 뇌, 인지 기능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속속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유의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사과를 먹는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 프로파일이 반드시 모두에게 개선되고 그것이 반드시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제가 더 이상 과학자가 아니고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사과 자체가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밀도 있게 들어가 있는 과일이기는 하고 식이섬유가 높은 과일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더 건강한 그 다음 효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용은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분명히 있는 과일이니까요. 그럼 사과 같은 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과가 이렇게 크기가 좀 다양했는데 지금 되게 표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루 한 개 정도는 모두에게 권할 만한 것 같은데 특히 사과는 칼륨이 그렇게 높은 과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장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다른 과일 대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드셔도 괜찮겠다 싶은데요. 큰 사과라면 반 개 정도? 일반적인 크기의 사과라면 한 개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과 자체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과도 되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당 함량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자연당도 혈당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만 사과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당을 높이는 위험도 자체가 설탕을 퍼먹는 것만큼 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식이섬유소가 많은 사과의 형태, 갈아 먹거나 이런 거 말고 사과 주스 말고 그냥 사과를 다 껍질채로 잘 썰어서 씹어 드시는 걸로 하면 혈당을 높이는 것에 크게 염려 없이 드실 수 있죠. 그럼 저속노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사과의 레시피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데 껍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껍질을 일단 잘 세척을 하시고 그 껍질 채로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라면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드시 무슨 저속 노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당뇨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결국은 마찬가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껍질째 잘 씻은 사과를 예를 들어서 슬라이스해서 샐러드로 만드셔도 너무 좋고요. 사과를 또 채 썰어서 샐러드를 할 수도 있지만 편으로 썰어서 샐러드를 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큐브 모양으로 썰어도 씹는 식감이 다르기도 하고 해서 사과의 아삭아삭함의 그 식감 놀이가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샐러드 활용해 보시는 거 좋고 만약에 나 사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너무 아삭아삭하고 껍질이 걸려서 조금 먹기가 불편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사과를 익혀서 드셔도 돼요. 근데 푹 익혀서 드시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과육이 부드러워질 만큼 익히시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사과 본연의 상큼한 맛이 사실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킥이 될 만한 재료가 저는 계피가루 추천드리고 싶어요. 살짝 계피가루를 정말 뿌리듯이 말듯이 살짝 지나가는 형태로만 하셔도 색다른 풍미가 싹 나면서 사과를 먹는 건강 이점을 다 누릴 수 있게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겨울쯤 되면은 뱅쇼라고 계피랑 사과랑 과일들을 넣어서 끓여서 먹고 하잖아요. 그런 거 식으로 먹어도 괜찮다고. 아니요, 그건 뱅쇼는 다릅니다. 뱅쇼는 완전 건강인들한테만 추천드릴 수 있는 음료인데요. 이제 뱅쇼라는 것의 원래 정의는 와인에다가 시나몬 스틱이나 과일들을 넣고 알코올은 날리면서 끓여낸 따뜻한 음료를 지칭하는데 그 뱅쇼 자체는 과일의 단맛이 완전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혈당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비추고요. 그 음료는 그냥 건강한 성인분들이 약간의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을 때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 레시피 중에서도 사과랑 어울릴 거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도 있을까요? 사실 치즈랑은 너무 궁합이 좋아요. 사과는 리코타 치즈 그리고 우리 뭐 치커리, 루꼴라 요런 류의 약간 향이 살짝 있는 샐러드 잎채소들 사과랑 궁합이 좋고요. 사과랑 견과도 궁합이 좋아요. 요즘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 완전 유행이죠. 견과랑 사과는 궁합이 굉장히 좋고 영양소의 궁합도 좋죠. 밤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밤과 사과요? 사실은 너무 어울리죠. 밤에 포삭포삭하고 달짝지근한 맛과 사과의 약간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게 서로 궁합이 너무 좋은데 둘 다 약간 너무 많이 먹을 우려에 너무 맛있는 조합이에요. 괜찮아요. 밤이랑 사과도요.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게 밤소스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 위에 밤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의 궁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땅콩버터처럼. 땅콩버터만큼의 밀도와 점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발라지기가 될 텐데 그 밤소스는 그런 점도는 아니어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밤잼 같은 형태도 있잖아요. 그게 좀 비춥니다. 모든 잼은 일단 안 돼요. 사과를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껍질채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고민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하게 드시려면 견과류나 아니면 뭐 치즈 같은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있는 것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요리들 좀 즐겨보시면 조금 색다르게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 그 채널에서 이제 사과 관련된 샐러드를 한번 만드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해서 민망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다 썰어서 그냥 다 버무린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먹으면 뭔가 밥 먹고 사과 포크로 찍어 먹는 것보다는 조금 요리 먹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채널에 놀러와도 괜찮겠네요. 놀러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 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 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 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 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 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 C를 드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 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 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 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 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 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 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 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 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 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 C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 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물에 오래 담궈두면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 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뭐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들어요. 그래서 반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개 정도. 하루에 1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 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 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건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우리가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